자, 토지 행정은 우리의 삶과 우리 후손의 삶을 위해서 국토를 종합적으로 이용, 개발,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관련 행정이다 이래요. 자, 목적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하나 쳐주고, 토지 행정 친절하게 네모 박스 있지만 한 번 더 해주시고, 토지 관련 행정인데 여기서 뭐 한 번만 집어본다면, 물론 뒤에 거 공부해서 오셨겠지만 처음 읽었다는 전제로는 이런 것도 간단하지만 이항 대립으로 구성되는 글일 수 있기 때문에 체크는 해 두셔야 됩니다. 자, 토지 개발 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하고 토지 거래를 규제하며 토지 이용을 조정하는 행정,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의 적정 가격을 평가하거나 공시하는 행정, 도시를 개발하거나 정비하는 행정, 농지 소유 상한을 제한하고 이용을 증진시키며 농지를 보존하는 행정. 지금 쭉 여기 보시면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행정, 또 이런 행정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야? 토지 행정의 예시되는 거죠, 예시들. 20세기 초 이런 거 나오면 내가 항상 이야기했다. 20세기 초 나오면 20세기 중, 20세기 말 이렇게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집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20세기 초까지는 토지 이용 등에 대해서 불간섭주의를 취해서 토지 소유자의 자유와 지역 주민의 자치를 보장했어. 자, 그러나 역접이니까 뭐 하라는 거지? 공차 중에서 차 보라는 거야. 자, 20세기 중반이야. 그럼 얘는 20세기 초였으니까 구분하면서 정리합시다. 자, 토지 행정. 그래서 20세기 초, 20세기 중, 20세기 초에는 정리해보면 불간섭주의였다. 그래서 자유와 자치를 지켜줬다, 보장했다면, 자, 20세기 중부터는 국토 전체의 조화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토에 있는 각 지역이 담당해야 할 지역 질서를 설정하고 인구 산업이 과밀 억제 정책을 수립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했대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적극적인 정책을 내세웠는데 그 이유가 조화, 균형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됐죠? 네. 토지 행정의 구체적 수단이 나옵니다. 자, 이거의 수단. 뭐 있는데 친절하게 두 개 나눠줬네요. 토지 거래 허가제가 있고 부동산 가격 공시제가 있다. 이거. 토지 거래 허가제. 뭐 이름 나올 때 제가 이게 이제 독서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태도의 차이라 그랬잖아. 나오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토지를 거래하는데 허가를 받아라 겠죠. 토지 거래 허가제. 그 다음에 부동산. 동산이 움직이는 거. 부동이니까 움직이지 않는 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지. 그게 뭐야? 땅, 건물 이런 거잖아. 땅, 건물 같은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의 가격을 공시. 이 단어 너무 많이 봤다 그치? 모두가 볼 수 있게 하겠다 이거잖아. 땅 가격을 모두가 볼 수 있게 하겠다. 집 가격을 모두가 볼 수 있게 하겠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봅시다. 자, 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로 인한 급격적인 지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 봐봐.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뭐지? 목적인데 투기가 뭔지는 이제 알아야 되죠. 투자랑 투기의 차이가 뭔데? 투기는 약간 도박성이 섞이는 거예요. 도박성. 그래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거? 나쁜 거. 나쁜 거. 그래서 이런 투기적 거래로 인해서 집값이 혹은 땅값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거 또 나왔다, 그치? 일정한 절차 이러면 이 절차에 대해서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 절차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집중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 자, 기간이 있네요. 5년 체크하시고 지정한 규제 구역 안에서 구역도 정해지네요. 토지 등의 거래 계약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뭘 받으래? 허가를 받아라 이거야. 정리해 봅시다. 토지거래 허가제부터. 간단하게 말하면
너 딴 거래 하고 싶어? 그러면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목적까지는 다 쓰지 않을게요. 5년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땅을 다 그렇게 하는 건가? 아니죠. 규제구역 안에서만. 규제되는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 뭐 지자체, 단체 장들이죠. 지금 보면 장관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까지 다 쓰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고 해라. 자,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는 경우에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허가를 안 받았어. 근데 계약을 해버렸어. 그랬을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얘들아 이거 우리가 말 봤다 그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두 글자로 뭘 한다 그랬지? 무효. 무효 처리하겠다는 거야. 그 계약은 없던 계약입니다. 없던 거. 자, 여기 끊어. 속임수나 구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럼 봐봐래. 이거 케이스 어떻게 또다시 이항 대립해? 두 개로 나눠야 돼.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했는 케이스. 허가를 받았는데 뭘로? 속임수로.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케이스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 이렇게 돼.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어. 뭐 속임수를 써. 집값을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 다시 말해서 10분의 3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되네. 그러면 징역을 가거나 벌금을 내야 됩니다. 됐나요? 네. 오케이. 계속 가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헌법 제23조와 122조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생각해봐봐. 이 땅이 내 거야. 내 재산이야. 내 재산 내가 내 돈 주고 판다고 내 돈 주고 내 돈 받고 팔겠다는데 니들이 왜 난리냐 이럴 수 있잖아. 왜냐면 이거 내 재산이니까. 내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강력하게 법으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헌법이란 우리나라 최고 헌법이죠. 우리나라 법에는 순서가 있지. 순위가 있어. 가장 위에 있는 법이 뭐야? 헌법. 헌법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보면 제28조에는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헌법 제222조에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 보전을 위해서 개인에게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 따라서 나오면 뭐다? 정리. 그러니까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권에 근거해서 법으로 토지 소유권을 처분을 제한하는 토지거래 허가제는 뭐다? 합헌이다. 합법이다 이거야. 합법이다. 됐어? 네. 하나만 짚자. 입법권자 누구야? 야, 다 눈피하네. 미치겠네. 고3인데. 국회의원이죠. 우리나라 입법할 수 있는 사람 국회의원밖에 없잖아. 네. 가가지고 뭐 경륜이가 나도 싱싱이 타고 싶으니까 뭐 급식이들도 싱싱이 타는 법 만들래요. 이런 거 되냐? 안 되지. 국회의원만 하는 거지. 국회의원만. 오케이.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가 봐봐요. 모든 사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그랬어. 전칭이 아니라 이랬으니까 아까 말했잖아. 규제구역만 하는 거잖아. 투기가 걱정되는 지역 또는 땅값이 너무 갑자기 오르는 지역에 한정된다는 점. 그리고 기간이 평생이야? 아니야. 5년이야. 5년 이내라는 점. 거래 목적, 거래 가격에 있어서 기준을 지키고 법을 지켰으면 누구나 거래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 거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 거래할 수 있어. 그래서 완전히 금지되는 게 아니라는 점. 거래 불허가의 경우 억울한데요? 저 그거에 불복하겠습니다 하는 불복 방법 또한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을 종합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제는 사유재산 제도의 부인이라기보다는 제한의 한 형태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잖아. 그래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죠. 근데 네 땅 네 맘대로 못 팔게 하고 네 땅 나라에 귀속되고 이러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약간의 제한을 두는 것 뿐입니다. 우리나라 모두의 이득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입법 형성권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재산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런 걸 보장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한편 넘어갑니다. 한편이라는 건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는 표지죠.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형평성 도모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에 현재의 토지 적정 가격을 산정해서 지가를 공시하는 제도인, 아까 이제 뭐였어? 2개 있었잖아. 수단 중에서. 이게 아까 기억이었거든. 이제 니은이 남았죠. 그게 뭡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써드릴게요. 이렇게 니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 자, 이건 뭘까? 계속 가보자. 공시지가는 토지 가격의 적정한 기준을 나타내는 건데, 공시지가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단위 면적 가격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 표준지 공시지가가 뭔지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뭐냐면 표준지로 선정된 그 땅의 단위 면적 가격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 이걸 사용해서 각 땅, 토지니까 땅, 개별 토지에 따라 산정되는 개별 공시지가라는 걸 말한대요. 여기서 땡큐였던 점이 뭐냐면, 이 지문이 좀 까다로웠다면 이거 계산하는 법을 알려줬을 텐데 그런 게 안 나왔죠. 그럼 계산 문제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공시지가는 토지 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해서 일반적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고 국가나 기관이 업무를 관련해서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가 아파트 혹은 어떤 땅, 어떤 건물에다가 나라에서 대충 가격을 결정해 놓겠다는 거야. 가격을 결정해놔, 가격을. 그러면 사람들이 이 건물은 대충 나라에서 이 정도로 결정돼 있는 거구나 이러는데, 이거 그냥 이야기하면 애들이 그게 뭔데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실제 예를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잖아요. 왜? 어제 또 아빠네는 돈 미세들이 많아. 그래서 돈에 관심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거저거 많이 알고 있었는데, 왜 가까운 대구로 합시다. 대구에서 부자 하면 다들 어디 산다 그러지? 대구 부자도 어디 살아? 수성구에 막 범어동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그래서 범어동에 가면 이렇게 부동산에 내가 집을 구하고 싶어. 그럼 가까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들어가겠죠? 부동산 들어가가지고 가면 앞에 적혀있잖아. 매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아파트 뭐 15억 이렇게 딱 적혀있잖아.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15억 있으면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나 보다 생각을 하지. 근데 현금 15억 있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많은 일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나라에서, 아니 이 사회에서 아파트나 내가 건물을 구매하려고 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10억이라고 합시다. 계산하기 쉽게 10억.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사고 싶으면, 이 집을 사고 싶으면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단 말이야. 대출이 보통 70%가 나와요. 70%. 그러면 얼마가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지? 7억. 대출로 7억을 받을 수 있어. 그럼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려면 내 돈 얼마가 있어야 돼? 3억. 그러면은 송시율이가 돈을 열심히 모읍니다. 3억을 모아가지고 오케이 7억 대출 받아서 나도 이제 범어동에 입상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범어동에 가는 거지. 왜 범어동이 굳이? 난 자식도 없고 결혼도 못했는데 왜 범어동에 집을 삽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약간의 툭인 거야, 사실. 범어동 집값이 잘 오를 것 같으니까 집값 올리고 싶어서 그 동네로 가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살려고 가.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살려고 그래. 내 돈 3억 있지. 대출은 7억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은행을 딱 갑니다. 내 돈 3억 있고 10억짜리 집을 살라 그러니까 70%인 7억 대출 좀 해주쇼. 이러면 은행에서 뭐라고 하냐면 공시지가를 확인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거 공시지가 이거 보셨냐고 물어봅니다. 나라에서 공시지가를 매년 1월 1일에 결정한다 그랬지. 네. 그래서 이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 공시지가를 가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 5억 이렇게 적혀있어. 뭔 말인 줄 알아? 나라에서는 이 아파트의 가치를 5억이라고 평가했다는 거야. 근데 대출은 거래되는 10억의 70%가 대출이 나온 게 아니라 나라에서 이 집은 5억쯤의 가치가 맞습니다라고 결정했으면 5억의 70%가 나오는 거야. 그럼 나 대출이 얼마 나와? 5억의 70%니까
3억 5천밖에 안 나오죠, 지금 대출이. 대출이 3억 5천밖에 안 나와. 근데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이 아파트가 얼마야? 10억이지, 10억. 네. 그러면 나는 결국에 현금이 얼마 있어야 됩니까? 3억이 아니라? 이 아파트 살라 그러면? 현금 7억은 있어야 돼. 그치? 6억 5천이 있어야 이 아파트를 내가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설정해 놓으면 아무나 무제한으로 대출을 땡겨가지고 비싼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몰라 망했네. 이게 투기죠. 내가 살 수 있는 집에 내가 벌 수 있는 금액에 적당하게 들어가는 것이 집을 매매하는 옳은 방식인데, 그냥 집값 모르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약간 도박식으로 빚 이만큼 땡겨서 들어가는 걸 공시지가를 정해놓으니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왜 막 범어동이 진짜 부자다 이렇게 말하느냐면 진짜 대출 없이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내가 느낀 게 실제로 전 당연히 범어동 못 갔고 돈 진짜 많으신 분들이 사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더라. 진짜 부자들만 가는 거더라. 그래서 공시지가가 있으면 저처럼 이렇게 투기해가지고 집값 한번 불려보려는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딱 방지할 수 있는 거야. 가지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공시지가를 토지거래의 지표로만 바라본다면 처분성이 있는 일반 행정행위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게 된대요. 그러나 공시지가는 보상액을 상정하거나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기준이 아니고 사실상 한정액으로 작용해서 뭐해? 구속적 기능을 가져. 이걸 설명하려고 제가 방금 제 이야기를 해드린 거거든요. 저한테 한정액, 리미트가 생겼죠. 그래서 내가 그 아파트 갈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한정이 돼. 구속적 기능이 생기죠. 내 꼴리는 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단순히 그냥 뭐 처분성만 있는 일반적 행정행위라고 뭐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한정액이 있고 구속적 기능을 갖게 하는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속 가보면 자, 따라서 제한적으로 공시지가를 처분성이 있는 행정행위라고 인정하는 부분 행정행위의 인정설이 받아들여집니다. 그게 뭔 말인데, 즉 앞뒤 동격, 공시지가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에 내가 만약에 불복해, 저 못 받아들이겠는데요? 저는 이 집 그냥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산정액이 낮은데요? 불편한데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법이 잘못됐습니다를 다룰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가 잘못됐습니다, 공시지가 자체를 취소해 주세요라는 행정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다 이건 거야.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봐봐, 다시 처분성이 있는 일반적인 행정행위라고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본다면 저 그거 안 따를래요 이런 이야기거든. 쉽게 말하면 저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한정액이 되고 구속적 기능이 생기고 또 그걸 기준으로 세금도 받아야 되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전체를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 제가 봤을 때 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안 지킬래요가 아니라 시당초에 가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래. 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이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서 공시지가가 좀 너무 낮아서 마음에 안 들었지. 나 못 들어가게 됐잖아. 그래서 공시지가를 바꾸고 싶으면 내가 행정소송을 해서 이 아파트 전체에, 이 동 전체에, 혹은 범호동 옆 동네까지 내가 공시지가를 건드리는 소송 제기해야 되는데 되겠냐 이게? 나라를 상대로? 안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어떡하라는 거야? 받아들이라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좀 쉬다가 사회문화 8 할 때 들어와서 조금 적을 게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정리 잘 하면서 갑시다. 좀 내려드릴게요. 자, 갑시다. 국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같은 주체가 기능을 한대요. 공공단체에는 공공조합이나 공법상 재단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상위, 하위 갈래들을 각각 정리하면서 갑시다. 일단 행정 이야기 할 건데 행정에는
국가가 있고,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메인으로 봐야 되는 공공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단체라는 것 안에는 공공조합이 있고, 그리고 좀 내려가서 밑에다 적을게요. 공법상 재단이라는 것도 있어요. 됐죠? 오케이. 국가의 일반 행정 조직과는 달리 이랬으니까 뭐가 있다는 거야? 차이점이 있다는 거야. 법적 근거에 따라 특정 행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도 있는데, 이것을 공공행정조직이라고, 특별공공행정조직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좀 좁으니까 가로로 길게 쓰고 위로 좀 올려서 적겠습니다. 공법상 재단이 있고요. 또 특별 공공 행정 조직. 됐죠? 자, 이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은 국가가 직접 담당하기 어려운 행정 영역을 보완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기능적 효율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랬으니까 목적이 정리되어 있네요. 보완, 정치적 중립, 기능적 효율성,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그리고 국가기관의 형태로 설립되기도 하고 공공단체의 형태로 설립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눌러 읽어줄 필요가 있죠. 국가기관 형태일 수도 있고 공공단체의 형태일 수도 있다. 이런 거 다 적진 않겠습니다. 뒤에 적을 게 좀 많아서요. 됐죠? 이 정도는 체크를 해둬야 돼. 나중에 문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지? 뭐 이런 거 물어보죠. 공공단체 형태로만 설립된다. 이런 거. 혹은 국가기관의 형태로만 설립된다. 이런 거 옳지 않은 선지로 나옵니다. 그죠? 계속 가보면 특별공공행정조직 중에는 헌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헌법 나왔고 국가기관이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감사원 등이 이것에 해당한대요. 끊고 갑시다. 특별공공행정조직은 요 밑에 좀 정리를 하고요. 좀 이따가 뭐 공부해와서 아시겠지만 공공조합과 공법상 재단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걔는 좀 이따 옆으로 뒤로 빼서 정리를 할게요. 요건 요 밑에다가 쭉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색깔을 요렇게 해드릴게요. 요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는 헌법으로 세운 국가기관이 있고요. 그 예시가 짧게 적겠습니다. 선관위, 또 감사원,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이들 기관은 국가 권력의 분립과 견제라는 헌법적인 원리에 따라서 설립된 것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뭐 선관위 투표할 때 쓰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투표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최고 수장 대통령이라는 걸 뽑기도 하니까 선관위는 반드시 뭘 지켜줘야 됩니까? 국가 권력에서 분리되어 있어야 할 테고, 또 국가 권력을 견제할 수도 있어야 되는 감사원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들과 떨어져 있어야 돼. 자, 따라서 그 설립과 폐지는 단순한 법률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항상 눌러서 읽어줘야 돼. 반드시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독립성, 공정성을 핵심 운영 원칙으로 삼습니다. 정리해보면 얘네의 설립은 결국 뭘 따른다는 거다? 헌법. 나왔던 거니까 또 쓰진 않겠습니다. 이 헌법에 의거해서 설립, 그리고 이거에 의거해서 뭐 폐지, 이렇게 된다는 거네. 그리고 얘네들의 가장 핵심은 독립성과 공정성. 왜 그렇습니까? 얘네의 역할 자체가 뭐니까? 얘네의 역할이 국가 권력의 분립과 견제니까. 그죠? 요거니까. 계속 가보겠습니다. 선관위와 감사원은
특정 권력기관이나 정당, 행정부로부터 당연히 독립돼 있어야 돼. 뭐 어디를 확 밀어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들 기관을 제외한 특별공공행정조직은 이러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얼마나 파워가 센 거냐면 특별공공행정조직을 얘네와 얘네가 아닌 것, 지금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죠? 노란색으로 하니까 이거랑 헷갈리겠다. 그치? 정리하면 선관위 감사원과 얘네가 아닌 것 이렇게 나뉘어. 이 기관을 제외한 조직들은 헌법이 아니라 뭐해? 국회의 법률 제정을 통해서 성립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국회법. 국회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요. 특정 행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독자적 조직과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교육부, 국토교통부 이런 거 뭡니까? 일반적인 행정부처라고 하는데 이거 뭐지? 완전한 나라 소유. 나라의 특정 부서죠. 그러니까 여기에 국회법으로 만들어진 것은 뭐라고 하려고 있냐면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그래서 뭐가 있다? 독자적인 조직과 권한이 있습니다. 됐나요? 예. 오케이. 계속 선관위 이야기가 나오네요. 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은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않지만 특별공공행정조직 중에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제 뭐가 나와? 공법상 법인이라는 애가 나오네. 공법상 법인. 그러면 특별공공행정조직 중에서 뭐가 있는 거야? 공법상 법인이라는 애가 있어. 그러면 밑에 좀 쓰겠습니다. 좁지만. 자, 다음. 공법상 법인. 옆에다 쓸까요? 너무 좁나요? 위에다 쓸게요. 요거 이어서 하는 거죠. 공법상 법인. 근데 여기에서 요런 이야기를 했어. 보면 아까 위에 나왔는 얘네 있죠. 선관위 감사원은 뭐가 없대 지금? 법인격이 없대요. 얘네는 법인격이 없어. 근데 얘네 중에는 이게 있는 얘네가 있다 이랬으니까 여기에는 뭐라고 줘야 됩니까? 법인격이 있어. 이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자, 법인격이 그려 뭔데? 법률상 독립된 주체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의 의미래요. 그래서 의미 체크하시고, 법인격을 가진 조직은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갖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 같은 법적 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선관위 감사원은 법인격이 없으니까 법적 행위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법상 법인이라고 하는 애들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공법상 법인은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이 되고요. 영리 추구가 아니라, 오랜만에 나왔다. A 아니라 B. 그러면 얘는 아니고 얘는 맞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영리 추구가 아니라 공익 실현, 공공질서 유지라는 공공의 목적을 수행한다. 이랬으니까 끊어봐봐. 뒤에 읽어야 되는 거 아는데 정리하면서가 공법상 법인은요. 영리 추구 아니고 공익 실현, 공공질서,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얘를 한대, 그지? 그래서 뒤에를 읽어보면 얘를 한다는 점에서 뭐랑 다르대? 민간인이 만드는 사법상 법인과 구별된다 이랬으니까 여기에서 짧은 이항 대립이 또 하나 구성되죠? 사법상 법인이라는 게 있네? 얘는 누가 만들었대? 민간인이. 그리고 얘는 뭘 한다는 거야? 공공의 목적이 아니라 영리를 추구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짧은 거, 이런 거 잘 체크하시고 계속 가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공공행정조직에 해당하는 공법상 법인이다 이랬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자, 공법상 법인에 들어가는 애들의 예시가 뭐가 있대? 국민연금.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짧게 쓸게요. 자, 이런 공단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됐죠? 자, 쭉 가보겠습니다. 공공단체의 형태로 설립된 특별 공공행정조직은 대체로, 이런 거 잘 체크해야 된다, 그지? 얘는 뭐가 아닙니까? 전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선지 구성할 때 모두 공법상 범인이다, 전부 공법상 범인이다, 이런 거 나오면 틀린 선지. 자, 공공조합은 나오죠. 이거 갑자기 어디서 나온겨? 글이 나오면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구조화 연습하려고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 어디 썼어? 이제 이거 하는 거야, 이거. 그치? 공공단체는 크게 지금 똑같이 나눠보면 이제 요렇게 있었거든요. 그죠?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 그 중에 지금 이때까지 요거 설명했던 거고, 이제 이거 설명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공공조합은 일정 자격을 갖춘 구성원들이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한 조직으로 똑같은 곳에 똑같이 쓰는 것이 구조화하기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헌법, 국회법,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거 넘어갔으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공공조합. 띄워놓고 쓰면 좋겠죠? 공공조합. 얘는 뭐로 설립? 특별법. 차이가 있죠? 앞에 애들은 헌법, 국회법 이런 거였거든.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됐고요. 사단법인처럼 다수의 인적 결합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나 사단법인과 달리 이랬으니까 저거 나오면 뭐 해야 돼? 공차 생각해야 돼. 사단법인이랑 차이점 생각해야 되나 봐. 일단 사단법인과 공공조합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라 그랬니? 사단법인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다수의 인적 결합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는 공통점. 다수의 인적 결합.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결국엔. 사람이 모여서 만든 건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있나 봐. 그게 뭔데? 달리 공익실현, 공공질서 유지 같은 법적 책무가 있다 이랬으니까 간단하게 써보면, 그럼 차이점은 얘는 법적 책무가 있고 얘는 법적 책무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 쭉 보면 이 독서 지문이라는 이 방식이 늘 그저 그런 것이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게 이항 대립, 공차 설정 요런 정도입니다. 요거 없는 정보가 만약에 있었다면 하나하나 잘 추론할 것 정도예요. 다시 갑시다. 오케이.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표적인 공공조합인데 예시네요. 그죠? 공공조합의 설립이나 해산은 조합 임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들고 싶으면 막 만들어. 내가 해산하고 싶으면 해산해. 이게 아니라는 거야. 법률에 의한 절차에 맞게 국가 감독을 받아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예시까지 뭐가 들어간다? 변호사협회. 그리고 내 맘대로 만들었다가 내 맘대로 없앨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뭐해? 이거 했어. 뭐 남았지? 예, 공법상 재단 남았죠? 오케이, 공법상 재단.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출연한 재산 자체의 법인격을 부여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 공공목적의 교육, 학술, 과학기술 진흥 같은 국가 정책에 중대한 분야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거래요. 그러면 공법상 재단 갑시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보기 좀 쉽게. 자, 공법상 재단. 정리해보면 얘네는 재산 자체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재산 자체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재산이라 하면 교육, 학술, 과학기술, 진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계속 가보면 한국연구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똑같은 위치에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똑같이 한국연구재단,
한국 뭐죠? 언론진흥재단이에요. 오케이. 자, 끊고.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법인은 이런 게 나오네. 이 대학법인은 공법상 법인의 성격을 지니지만 이라고 나왔으면 여기서만 끊어도 사실 뭐야? 이 대학법인이라는 애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안 들어가는 거지. 다른 거야. 그럼 따로 정리해야 되는 거야. 대학법인. 달라. 그럼 지금 계속 같은 패턴이죠? 지금 보시면. 같은 패턴입니다. 대학법인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요. 공법상의 법인의 성격을 갖지만 정부로부터 감독을 받으면서도 교육 연구 분야에 뭐가 있어? 높은 자율성과 재정의 독립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랬으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쓸게요. 자율성 높다. 그리고 재정 독립이다. 다르게 말해서 그러면 공법상 재단은 위에다 좀 쓰겠습니다. 좁아서 자율성이 낮고 재정 독립이 안 됐다. 재정 독립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겠죠. 이렇게 됐나요? 네. 마무리하러 갑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특별공공행정조직은 기능과 재정 구조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겠대요. 그러니까 지금 얘 있잖아. 실컷 했는데 얘를 또 나눌 수 있다는 거거든. 기능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재정 구조에 따라 나눌 수도 있는데 자, 기능을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자 이거야. 그러면 규제 감시형이 있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이 있고요. 정책을 집행하는 형으로 나눌 수 있답니다. 저라면 정리할 때 보통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 수능 칠 때 이렇게 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치? 이거 지금 구조 연습하려고 제가 이렇게 써드린 거고 수능이었으면 전 이렇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씁니다. 아예 색깔 잘 안 보이나요? 얘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얘를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럼 뒤에 이거 똑같이 나올 거거든요. 보시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거나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규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은 뭐다? 규제 감시형이고 전기, 도로, 수도, 철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들은 서비스 제공형이고 정책 기획이나 연구, 교육 등 간접 서비스를 담당하는 애들은 정책 집행형인데 여기서 가볍게 지나가면 안 되는 거 딱 하나만 집어보면 여기 간접 서비스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추해야 되는 서비스 제공형에는 직접 서비스겠구나. 요거 하나 집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기호를 여러분 뭐 마음대로 예쁘게 생각하는 거 골라가지고 하는 편이 찾기에 빠릅니다. 이걸 외워서 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선지를 고르러 올 때 이게 유리하다. 계속 가보면 한편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냐 지가 돈을 버냐 이건 아까 뭐에 따라서 다루겠다는 거지? 아까 기능이랑 재정 구조에 따라 나누겠다 그랬잖아. 그럼 재정 구조를 나눠서 지가 돈을 벌 수가 있냐 아니면 나라에서 주는 예산에만 의존하느냐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죠. 선관위, 감사원처럼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조직은 나라에서 돈을 줘야지만 움직여. 그러니까 당연히 정책적 독립성과 공공성은 높지만 내가 번 돈이 없으니까 재정 효율성과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그러면 내가 직접 돈을 벌어. 내가 벌어서 쓰는 돈이 있어. 그렇다는 건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돈을 버니까 자체 수익 구조가 있다는 건 나의 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뭐가 높겠습니까? 재정 유연성이 높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너무 쉬운 이야기지. 내가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오케이. 마무리합시다. 이처럼 특별공공행정 조직은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있고요. 각 조직은 공공성, 전문성, 효율성, 자율성이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동시에 추구해요. 그 형태는 모두 다르지만 모두 공적 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뭐다? 공통의 성격을 지닌다. 마지막 문단에서 중요한 건 요거 하나예요. 전부 다. 왜? 뭐가 있었으니까? 전칭이 있었어요. 모두의 공통점. 모두의 공통점이라 하면
공적인 책무를 수행한다. 됐습니까? 예.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사회문화는 전부 다 마쳤고요.